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은 어떻게 일상적인 것이 되는가? 일상적인 폭력들은 어떻게 고문, 폭행, 강간, 살인, 전쟁을 낳는가? 그것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그것이 우리를 초대할 때 그것은 그것에 대해 물을 시간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소리를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나는 아이들을 소리내어 체벌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의 시간을 통제하고 아이들의 생활에 규칙을 부여하며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사회 안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기 위해 그들을 교육한다. 나는 우리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뺨을 때리지 않는다. 다만 더 소수의 직원들로 근로시간을 더욱 강도 높게 조절하고 그들의 근로 조건을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성을 확대한다. 근무 시간 외 직원들의 시간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로 채워진다. 성과는 끊임없이 기록되고 평가가 그 뒤를 이어 계속되며 직원들은 회사 안에서 가정과 여가를 갖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강요받는다. 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주먹질하며 싸우는 일이 없다. 다만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오늘도 도서관에 앉아 열심히 나의 스펙을 쌓는 것에 골몰하고 그들의 집값에 비해 나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테크 강의에 몰두한다. 이렇듯 나는 피를 부르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저 끔찍한 폭력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 나는 평화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며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식민국가의 민족 말살,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고문과 살상 등 전체주의적인 정치 권력에 의한 거대한 폭력적 사건들은 어느덧 우리의 역사 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등 여전히 세계의 한편에는 그러한 중앙집권적 정치 권력에 의한 폭력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에 들어서 소위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폭력의 양상은 그것들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 국가나 민족 간 또는 국가나 민족 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 간의 양분화된 대결 구도로 인한 폭력적 양상들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약화된 반면 이제 폭력은 계층과 계층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어쩌면 개인 내부에까지 비집고 들어와 더욱 미세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예전에 어디에선가 언어체계 전체에 욕설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들 부족에게서는 무턱대고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퍼붓거나 주먹질을 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간혹 말다툼이나 언짢은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은 그에게 다가가 간지럽히거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걸며 애를 써서 결국 상대방과 화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 인디언 부족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본 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어 떠올려 보면 우리 사회가 설령 어떤 위대한 혁명을 수차례 거친다 해도 과연 그 인디언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언제부턴가 사람들 입에 새로이 오르내리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이들을 쉽게 접한다.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한 이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애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개인들을 비정상으로 분류하여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접근 방식이 확산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는 사실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전제된다. 그리하여 병들고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일은 뒷전이 되고 질병은 유전이거나 성격적인 결함으로 취급되어 그저 약물을 통해 치료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리된다.
작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국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정신의학적 처방을 권고하고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만든다. 사회 안의 병적이고 폭력적인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 점점 더 많은 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우울과 분노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로 취급된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들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방과 후에도 밤늦게까지 학원 강의에 몰두해야 하는 것, 부모님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를 비교하는 것,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 휴학기간이 길어지는 것, 대학을 졸업하고 응시원서를 수십 개씩 넣어봐도 취직이 어려운 것, 결혼 상대가 생겨도 결혼 자금이 없는 것, 직장에서 새벽까지 초과 근무가 이어지는 것, 초과 근무를 하여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서 성희롱을 당한 것, 상사로부터 매번 꾸지람을 듣는 것,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근무 실적이 부진하여 퇴직 압력을 받고 있는 것,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선뜻 사직하기가 망설여지는 것, 승진이 늦어져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 직장 생활을 20-30년씩 하여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 저축이 어려워 노후가 불안한 것,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자꾸 이어진다. 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아이들은 왕따가 된 같은 반 친구에게, 상사는 실수가 잦은 부하 직원에게, 직원은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시달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에게, 아이는 길을 지나는 동네 고양이에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누군가에게 화를 뿜어낸다. 분노는 분노로 이어지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렇게 폭력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사회 전체에 퍼진다. 어떻게 하면 이 무한히 계속되는 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욕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저 인디온 부족들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폭력이 어디까지나 힘의 일종이고 분노가 정서의 일종인 한 그 둘은 본성상 관계적이다.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나와 사회 전체, 나아가 나와 자연 전체와의 관계를 새로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폭력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폭력은 힘을 행사하고 그것을 당하는 자 사이의 욕망의 불일치를 전제한다.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의 관계 안에서 그 둘이 동일한 사태를 욕망하고 동시에 그로 인해 둘 모두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폭력이라는 사건은 어디에서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타자의 욕망을 억압하거나 거스르며 타자를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행사된 힘은 폭력이 된다. 타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나의 힘은 폭력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지닌다. 이때의 타자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아이, 나의 상사, 나의 부하, 나의 동료, 나의 선후배, 나의 이웃,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을 불문한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각자가 점하고 있는 위치가 모두 다른 까닭에 타자의 삶을 전부 이해하고 타자의 자유와 욕망을 모두 긍정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과 상충되고 그것을 침해할 때 우리는 쉽게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다. 타자와 싸우거나 분쟁 상태에 돌입하지 않고 스스로를 분노라는 감정에 내맡기지도 않으며 모두를 폭력으로부터 동시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를 폭력 안으로 밀어넣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만드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 안의 폭력적 관계를 감소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길을 모색해야 할까? 나를 연결하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과 이웃들, 계층과 민족, 국가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폭력의 거대한 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 보자.